2장 유가증권의 가치평가입니다. 먼저 220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섹션에 자산의 가치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치평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자산이 됐든 이거 공정한 가치가 얼마짜리야, 이거를 찾으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앞 시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다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적정 가치라고 하는 거죠.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은 적정 가격, 적정 가치하고 다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너무 비싼 거는 팔아버리고 싼 거는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220페이지에 보시면은 모든 자산의 가치평가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DCF 모형 나와 있죠. Discounted Cash Flow니까 앞으로의 캐시플로우, 앞으로의 캐시플로우는 사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바꿔가지고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0페이지에 식 2의 1 같은 경우에 뭐 별로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죠. 지금 뭐 분자에는 CFT, T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이고 그리고 K가 요구 수익률 또는 할인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데 쓰이는 비율이니까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되는 거는 요구 수익률이죠.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그거는 최소한 거기에 투자할 때 생기는 기회비용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될 거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뭔가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안 그거 말고 다른 데다가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되겠죠. 보통 이제 뭐 시장 수익률, 시장 이자율 이런 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이 됐든 뒤에서 주식도 나오고 채권도 나오고 하는데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220페이지에 나오는 현금 할인 모형 DCF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221페이지 보면은 채권의 가치평가가 나오는데 자, 채권의 가치평가를 보시면은 역시 모든 자산은 자, 이러한 앞 시간에 봤었던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뭐죠? 이거를 공식화시킨 게 DCF입니다. 자, 채권의 가치평가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있느냐, 만기가 없느냐, 만기가 없는 채권들도 있죠. 물론 대부분은 만기가 있죠. 만기가 없는 채권들도 있습니다. 자, 만기가 있든 없든 간에 어차피 DCF로 한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을 할인율 적용해가지고 이제 나눠준 다음에 그걸로 현재 가치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기 있는 경우 먼저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I라고 하는 거는 interest, 이자입니다. 이자는 그냥 간단하게 1년에 한 번만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자를 100만 원으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F는 face value, 뭐 액면가라고도 하고 원금이라고도 하는데 자, 액면가, 만기가 되면 채권 투자자가, 채권 보유자가 돌려받는 돈이 바로 액면가, face value입니다. face value를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1000만 원 액면가에 대해서 1년에 100만 원씩 이자를 받으니까 표면 이자율, 쿠폰 레이트라고 하는 게 10%가 되는 거죠. 표면 이자율 혹은 액면 이자율이 10%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여기서 N이 만기를 그냥 간단하게 3년이라고 해볼게요. 만기 3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여기서 할인율이 이제 KD죠. 디스카운트의 첫 글자를 이렇게 이제 D로 이렇게 이제 나타낸 건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20%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러면은 일단 지금 현재가 아니고 1년 뒤부터 첫 번째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돈이 없고 1년 뒤부터 돈이 들어옵니다. 1년 뒤에 100이 들어오고 또 2년 뒤에 또다시 100이 들어와요. 그리고 3년 후 이제 만기가 되면은 이자도 100이 들어오지만 이제 액면가 1000만 원도 받게 되죠. 요렇게 요 세 개죠. 현금 흐름은 들어오는 것만 생각했을 때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자, 요거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는 100 나누기 자, 요거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현재 가치는 100 나누기 1.2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에 받는 이자의 현재 가치는 100 나누기 1.2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이자의 현재 가치를 다 더한 거 그게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액면가의 현재 가치 자, 여기는 N으로 돼 있죠. 액면가의 현재 가치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 둘, 세 기간 후 자, 요거 지금으로부터 1년 뒤, 2년 뒤, 3년 뒤니까 기간이 3개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적으로 1000을 현재 가치로 바꾸면 1.2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파란색 부분이 요거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빨간 네모칸하고 파란 네모칸 얘들을 다 더한 게 현재 가치가 될 거고 요 앞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이 요 자산의 적정 가격이다. 시장 가격은 이거하고 다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보유했을 때 확실하게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혹은 발행기관이 망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자하고 만기가 됐을 때 돌려받게 되는 액면 금액이죠. 자, 만기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계속 사실 만기가 없으면은 액면 금액을 돌려받을 일도 없죠. 이 가상의 어떤 액면 금액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액면 이자율, 표면 이자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 이렇게 만기에 돌려받는 액면 금액이 없어요. 만기에 돌려받는 액면 금액이 없고 그냥 가상의 액면 금액 1000만 원에다가 표면 이자율 10% 적용해가지고 이자가 100만 원씩 영원히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고 자, 그때 이제 적용하게 되는 할인율이 20% 0.2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원히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이거는 요게 첫째 항이 되고 요거 영원히 계속 더하는 거죠. 1.2의 제곱으로 나누고 1.2의 세제곱으로 나누고 1.2의 n제곱으로 나누고 영원히 이게 계속 가는 거니까 자, 이거 고등학교 때 나왔었던 무한 등비급수죠. 무한 등비급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무한 등비급수 같은 경우는 뭐 1-r분의 a 해가지고 뭐 a가 첫째 항이고 r이 공비였었죠. 그래서 첫째 항은 100
나누기 1.2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R이 지금 공비에 해당하는 게 여기다 계속 지금 1.2분의 1을 계속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1.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거는 그러면 1.2분의 1.2고 1.2분의 분모는 1.2분의 0.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100 나누기 0.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보셨듯이 여기가 100이 되고 0.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표면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 말은 i가 커진다는 얘기죠. 요 i가 커진다는 겁니다. 딴 거 그대로고 여기서 i가 커지고 i가 커진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일종의 기회비용이라 그랬고, 그 기회비용이 바로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되겠죠.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요 KD가 커지는 거죠. KD가 커진다,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KD,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만기 수익률, YTM이라고 하는데, 자,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채권을 만기까지 지금 시점에서, 자, 지금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채권이 발행되자마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느 정도 발행되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 지금 가격으로 사가지고 만기 때까지 보유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 됩니다. 그래서 자,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되고, 자, 여기가 이제 YTM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 때까지 남아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과 채권 구입 가격, 오늘 얼마다, 채권 구입 가격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다 더한 거를 똑같게 해주는 할인율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만기 수익률 YTM입니다. Yield to maturity죠. maturity가 만기이기 때문에 yield to maturity니까 만기 때까지의 수익률이 되는 거죠. 자, 주식도 똑같은 방식이죠. 주식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주식도 똑같은 방식이고, 자, 근데 채권이든 주식이든 어쨌든 우리 가정은 항상 한 기간 후, 보통 이제 우리가 1년으로 가정을 하는데 1년 후부터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채권은 확실하게 안 망한다 그러면은 채권은 이제 확정되어 있는 게 그때 자, 반기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일 수도 있지만 혹은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이자 들어오도록 돼 있는 거. 그러다가 만기가 되면 액면 금액도 받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약속된 이자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주식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확정된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보통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약간 주식하고 채권의 중간적인 형태죠. 주식이 갖게 되는 수익률의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대신에 주주로서의 의결권이 없는 거죠. 그게 우선주인데요. 자, 주식의 가치평가에서도 어쨌든 지금 방식은 DCF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앞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 현재 가치로 바꿔가지고 그거 다 더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게 없잖아요. 배당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보통주 같은 경우에. 그렇죠.
자, 먼저 우선주.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뭐 꼬박꼬박 정해진 이제 배당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죠. 주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만기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뭐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채권 들고 있으면서 이자를 더 받고 싶어도 정해진 만기가 되면 끝인데 주식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것도 우선주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영구연금, 영구적으로 들어오는 연금, 계속적으로 어떤 금액이 아까 이제 만기 없는 채권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만기 없는 채권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만기 없는 채권하고 똑같은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 없는 채권하고 우선주하고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책에는 이제 222페이지 영구채권이라고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224페이지 우선주의 가치평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식이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자 I 대신에 DP 그 다음에 할인율을 이제 뭐 KD 대신에 KP 이렇게 쓴 차이밖에 없죠. 자, 주식의 가치평가를 할 때 이제 배당이 어떤 일정한 비율로 여기서 배당이 G의 비율로 G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배당이 G의 비율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이제 항상 성장 모형인데 사실 이 항상 CGM이 constant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일정 성장 모형, 성장률 G가 계속 일정한 경우에 주식 가격 결정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ordon, 이거는 만든 사람 이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요 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건데, 자, 여기서 D0는 지금의 배당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항상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첫 번째 현금 흐름은 일단 한 기간 후, 보통 1년 후가 첫 번째 흐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배당이 D0라고 한다면 1년 후의 배당은 매년 G의 비율로 커진다 그랬기 때문에 D0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G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되는 거고, 요 현금 흐름이 계속 여기다 또 1 플러스 G를 곱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는 겁니다. 영원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제 자, 이거를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역시 할인율이 KE이기 때문에 자, 1기간 후니까 요걸로 나눠주면 되고, 요거는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계속 더하는 거죠. 무한 등비급수가 됩니다. 이것도 첫째 항이 이거죠. 첫째 항이 자, 첫째 항이 지금부터 1년 후 배당금,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되니까 요거가 되겠고, 또 이거를 1-0B로 나눠주면은 1-0B로 나눠주면은 여기서 지금 보니까 공비가 자, 요거 비교해 보면은 분모는 1 플러스 K 한 번 더 곱해져 있고 분자는 1 플러스 G가 한 번 더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1 플러스 KE분의 1 플러스 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밑에 분모 부분 보면은 결국 지금 1 플러스 KE인데 1 없어지고 KE 마이너스 G가 되겠죠. KE 마이너스 G가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자, 이거는
D0 1 더하기 G를 곱하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KE-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요식하고 요식이 어떻죠? 똑같게 나왔습니다. 분자가 다르다고요? 자, 지금의 배당이 1 플러스 G만큼 커진 거 바로 얘가 D1이죠. 바로 얘가 D1입니다. 1년 후 배당금 D1이 바로 요거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고든 모형도 결국에 그냥 우리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무한 등비급수 공식을 사용하고 우리 첫 번째 현금 흐름은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다. 이것만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게 결국 얘가 P0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KE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D1 P0 이렇게 될 거고 KE-G일 건데 G를 이쪽으로 보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KE는 D1 나누기 P0에다가 G를 더한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됐었는데 요 부분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죠.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에요. P0가 뭐죠? 주식의 가격이죠. 주식의 가격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 돈이니까 비용이죠. 비용 개념. 얘는 비용 개념이고 이거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투자로부터 얻게 되는 거니까 자, 내가 투입한 거분에 내가 얻게 되는 거니까 배당을 통한 수익률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이 G가 결국에는 자본이득 수익률이다.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게 영어의 capital gain을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 우리가 보통 시세차익이라고 하는 거에 가까운 거죠. 부동산이랄까 주식이랄까 채권에서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가지고 뭐 얼마만큼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게 사실 이제 자본이득입니다. 근데 요 배당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내가 투자한 돈이 사업에 활용이 돼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데서 나타나는 배당의 성장 효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자본이득 수익률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 예상 배당 수익률이고 뒷부분 자본이득 수익률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요러한 거는 요 뒤에도 계속 이제 활용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주가라고 하는 거 일정 비율 G의 비율로 배당금이 계속 이제 성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1년 후의 배당 나누기 할인율과 성장률의 차이가 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이게 KE-G가 플러스가 돼야지 되는 거니까 배당 성장률보다도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더 클 때, 요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부등호가 반대로 돼가지고 G가 더 크다 그러면은 얘를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항상상장 모형. 이거는 그러면은 배당이 성장하지 않는 G가 0인 경우도 사실은 포함하는 거죠. G가 0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면은 그냥 G에 0 넣어버리면은 D1 나누기 KE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그냥 배당이 일정한 경우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초기 고속 성장 보통 이제 처음에 확 벌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예전만큼 못 버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경쟁자의 등장이라든가 어떤 제품 수명 주기 상의 어떤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 때문에 자 그래서 처음에 M년 동안은 높은 이제 G1이라고 하는 좀 더 높은 비율로 배당이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M 플러스 1년부터는 뭔가 이제 좀 더 낮아진 성장률로 계속 성장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G1, G2가 있을 때 G1이 좀 더 크다가 G1으로 높은 성장률 G1이 M년 동안 계속되다가 M 플러스 1년부터는 G2의 배당 성장률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로 이제 영원히 계속 간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사실 요거 보면은, 요 앞부분이 M년 동안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다 더한 거죠. 아까하고 사실 식이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식이 똑같은 모습이고, 이거는 사실 항상 성장 모형에서 229페이지 중간에 식 2의 15, 거기 동그라미 3번, 바로 위에죠. 식 2의 14. 거기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아랫부분이 아래 분모도 똑같고 위에 분자도 똑같죠. 단지 다른 게 이제 229페이지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무한대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M 기간 동안이니까 자, 요거는 앞에서 고든 모형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즉 1년 후부터 M년 후까지 배당 성장률 G1을 가정했을 때 그때 모든 배당의 현재 가치를 다 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뒷부분은 뭘까요? 뒷부분을 딱 보니까 또 여기도 이것도 많이 봤던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뭔가 자 M 플러스 1년 후 우리 고등 모형에서 조심해야 될 게 분자가 D0가 아니고 D1이라는 거죠. 물론 D1이 D0 곱하기 1 플러스 G이긴 한데 그러니까 M 플러스 1년 후의 배당 그거를 자 K-G2니까 그거를 M년 후 시점에서 평가한 배당의 현재 가치인 거죠. 사실 이제 영구연금의 현가 이런 게 아까 이제 만기 없는 채권 이런 것처럼 만기 없는 채권 요구 수익률 할인율 20%라고 하고 아까 100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영원히 받는다. 그럴 때 그 만기 없는 채권의 적정 가치는 0.2분의 100 해가지고 500만 원이었죠. 그 말은 결국 영원히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 받는 경우 그리고 할인율이 20%라고 할 때 그거 한 번에 땡겨서 받는다 그러면 500 받으면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M 플러스 1년 후 시점부터 G2의 성장률로 계속 성장하는 배당금의 현재 가치를 M년 후 시점에서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현재 시점으로 자, 이 부분이 M년 후의 어떤 금액을 또다시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이고 T1부터 TM까지 그리고 TM 플러스 1부터 계속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요 기간이 계속 G1이고 그 다음에 요 기간이 G2가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오늘 D0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게 D1이죠. D1이 D0 곱하기 1 플러스 G1인데, 자, 요 비율로 계속 성장한다? 요거는 사실 이제 뭐, 고든 모형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무한대가 아니고, 기간의 개수가 m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자, 요때부터 항상 우리가 요 시점에서 어떤 가치를 평가하려고 그러면 1년 후부터, 요때가 m년이니까 m 플러스 1년 후부터 어떤 배당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 요때의 배당은 DM이 되죠. 다 D0, D1이니까 요거 DM이 되고, 요때의 배당이라고 하는 건 DM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DM 플러스 1, 벌써 여기서 DM 플러스 1도 DM에다가 1 플러스 G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때부터는 계속 이제 G2의 성장률로 배당이 성장을 하고, 자, 근데 성장률만 G1에서 G2로 낮아지는 거지, 이 할인율은 계속 K2로 똑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M 플러스 1년 후에 배당금을, 자, 요렇게 해서 영원히 계속되는 배당금의 가치를 구한 거고, 자, 근데 지금 요 빨간색 네모는 요 시점에서의 이 이후에 어떤 현금 흐름의 요 시점에서의 가치다 보니까 요 시점으로 또다시 현재 가치를 땡겨주려 그러면은 한 번 더 요거를 곱해줘 가지고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 고속성장 모형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재무제표 분석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재무 비율 분석입니다. 재무 비율 분석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숫자를 가지고 비율 계산을 해서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안정적인지, 갖고 있는 자산들을 활동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자, 안정성 지표,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안정적인지, 당장 갑자기 망하지 않을 건지, 부도날 위험 같은 건 없는지, 중장기적인, 자, 이게 당장은 아니고요. 당장은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돈 갚을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 주로 이제 부채 비율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총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본 더하기 타인 자본이죠. 남한테 빌려온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 자, 요거는 총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으로 생각하면 되고,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이 결국 회사에 총 투자된 금액입니다. 총 투자된 금액, 총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자, 이게 너무 높으면 회사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가 많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금융비용, 사실 뭐가 됐든 고정적으로 비용이 크다 그러면은 회사의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이익이 팍 떨어질 수가 있죠. 매출이 만약에 반토막이 난다 그랬을 때 회사의 이익은 뭐 4분의 1 토막이 난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부채 비율이 높을 때는 매출이 2배가 됐을 때 뭐 이익은 3배, 4배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항상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서 고정적으로 이자 지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회사가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이익이 아주 확 줄어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채 비율이 낮은 게 좋은 거죠.
업종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낮다, 높다 기준이 뭐냐? 업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부채 비율이 낮아야지 어떤 기업이 좀 더 안정적이다, 리스크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채 자기자본 비율, 분모를 총자산 대신에 총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기자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총자산 대신에 그냥 자기자본에 비해서 총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둘 다 결국에는 안정성,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거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뭐 얼마나 안정적이냐 하는 건데 이거는 단기입니다. 단기.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경제에서 유동성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유동성의 엄밀한 정의는 어떤 자산이 얼마나 쉽게 현금화될 수 있느냐, 자산의 현금화가 얼마나 쉬운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유동성이 높다는 거는 어떤 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또 유동성이 어떤 현금 혹은 현금과 같이 쉽게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산들 이거를 뜻하기도 합니다. 유동성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돈을 얼마나 쉽게 갚을 수 있는지, 단기 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유동부채. 이거 이제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에 비해서, 자, 이거 사실상 현금 혹은 시장성 유가증권. 이 말은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가증권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시장성 유가증권도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에 비해서 이게 많을수록 좋겠죠. 물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는 아닙니다.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되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은 높지만 수익성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현금만 엄청 많이 갖고 있다.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금이 가만히 있으면서 이자가 막 저절로 생기진 않죠. 현금은 유동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전혀 없는 자산이죠. 자, 유동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에 비해서 유동자산, 자, 유동자산 안에는 당연히 현금이나 이런 애들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재고자산이랄까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라고 엄밀한 회계적인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냥 이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쉽게 현금만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현금도 여기 포함됩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되는 거고요. 이 현금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완전히 눈앞의 단기적인 유동성이고 유동 비율은 그래도 뭐 조금 더 완전히 눈앞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당좌 비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 비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죠. 유동 자산 중에서 재고 자산 같은 경우는 이거 당장 팔려고 보유하고 있는 건데 당장 마음 먹는다고 바로 팔리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급하게 팔라 그러면 엄청 헐값에 처분해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일단 빼고 생각하자. 그리고 자, 선급금 같은 경우 먼저 준 돈이니까 이거는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내가 자주 가는 가게가 있다. 자주 가는 가게가 있어가지고 돈을 미리 줘놓는 거죠. 어차피 내가 자주 가는 가게이기 때문에 돈을 미리 줘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갈 때마다 까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돈부터 먼저 줘놓고 갈 때마다 내가 뭐 이렇게 내야 될 돈만큼 이렇게 줄이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선급금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선급금은 유동자산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건 나한테 없는 돈이죠.
나한테 없는 돈이기 때문에 선급금은 유동자산이지만 이미 줘버리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장 돈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가 없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재고자산하고 선급금은 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당장 이거 뭐 현금화하기가 불가능한 혹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자산들이다 보니까 그거 빼고 이제 유동자산에서 이거 제외한 부분이 유동부채에 대해서 얼마가 되느냐 그걸 보는 게 이제 당좌 비율입니다. 어쨌든 이제 좀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돈에 비해서 내가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러면 일단 요 세 개의 비율은 일단 높아야 되겠죠. 너무 낮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요 유동성이 높은 거는 수익성을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높을수록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낮으면 분명히 문제가 되죠. 자, 수익성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결국 매출에 비해서 얼마만큼 영업이익이 나느냐 이거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자, 총자산이익률 요거 이제 ROA라고 많이 부릅니다. Return on Assets죠. Return on Assets니까 return이 asset 위에 있는 거죠. return이라고 하는 게 돌아오는 거니까 이게 이익이죠. 이게 순이익입니다. 이게 순이익이고 그리고 자산, asset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ROA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거를 순이익을 순매출액분의 순이익 그리고 총자산 부분을 총자산분의 순매출액 하면은 순매출액은 분자분모니까 이거 약분돼 가지고 없어지죠. 그래서 얘랑 같아지게 되는데 즉 이제 ROA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같아지는데 근데 앞에 거 생각해보면 결국 순매출액분의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액 순이익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뒷부분은 전체 자산 규모에 비해서 얼마만큼 매출액을 내는지 자, 요거는 총자산 회전율 요거는 바로 뒤에 활동성 지표, 활동성 비율로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ROA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요소로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순이익에 비해서 매출액에 비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부분하고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얼마나 매출액을 내는지와 관련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익률 같은 경우는 ROE라고 해요. 자기자본이익률은 ROE고 Return on Equity죠. 자기자본을 이제 Equity, 자기자본이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이죠. 회사에서 주주들의 몫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주주들이 투자한 돈 더하기 이제 순이익이 축적된 부분도 있겠죠. 자, 어쨌든 자기 자본에 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이제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이 될 거고요. 자, 근데 이 분자는 이거고 분모는 이건데 이거를 둘 다 분자 분모를 자산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눠주면 ROA가 될 거고 자기 자본을 총 자산으로 나눠주면 자기 자본 비율이 되겠죠. 총 자산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뭐 어떤 분수든 아래 위를 같은 수로 나눠줘도 똑같죠. 자, 그래서 분자 분모를 자산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총 자산에서 부채 비율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분자는 그대로 ROA고 분모, 자기 자본 비율을 1 빼기 부채 비율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죠. 자, 특히 바로 앞 화면에서 ROE, ROA가 되게 중요합니다. 워낙 자주 나오고 자주 활용이 되죠. 자, 보상 비율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재무적 부담, 결국 나가야 될 돈이죠. 나가야 될 돈, 갚아야 될 돈, 이런 것들, 주주한테 배당 줘야 되는 거, 이거 채권자한테 이자 줘야 되는 거, 그리고 고정 비용,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행할 수 있느냐. 자, 아까 뭐 ROE 같은 것도 높은 게 좋을 건데, 총 자산에 비해서 많이 돈을 벌고 자기 자본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을 건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그런 구성 요소들을 봤을 때 이게 뭐 때문에 높은 건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었는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나 이제 돈을 잘 갚을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사실 배당은 주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자는 채권자에 대한 보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배당이랄까 이자랄까 그런 주주나 채권자에 대한 보상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돈이지만 주주 채권자는 받게 되는 보상이죠. 자, 배당 성향 보면은 보통주 주주입니다. 보통주의 주주를 그냥 줄여서 보통주주라고 하는데,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를,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의 이익이죠. 이 말은 이제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이랄까, 우선주 배당금 같은 거를 제외한 이익이 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보통주 배당금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높다는 건 배당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와 법인세를 빼기 전의 이익, 이걸 이제 사실 이 두 개가 정확히 이자 및 법인세 전 이익을 EBIT라고 하는데, EBIT랑 영업이익이랑 100%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같다고 봐도 돼요. 자, 그게 이제 이자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자랑 법인세를 제외하기 전에 이익이 이자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높아야 되겠죠. 높은 게 좋겠죠. 만약에 근데 이자 보상 비율이 1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버는 돈 가지고,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 비용도 다 감당을 못 한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한계 기업이죠.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것도 결국에는 요거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사실 요 위에 게 조금, 요 위에 두 개가 더 중요합니다. 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 비용이 아니고 고정 비용에 비해서, 자, 또 매출액, 매출 수준하고 관계없이 계속 지출돼야 되는 비용들이죠. 그거에 비해서 고정 비용과 법인세를 빼기 전에 이익, 그게 몇 배가 되는지. 자, 그래서 결국 얘랑은 좀 비슷하죠. 근데 위에 두 개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활동성 지표, 갖고 있는 총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느냐. 자, 비유동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는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쉽게 현금화,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인데,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쉽게 현금화가 안 되는 거죠. 쉽게 현금화가 안 되고, 생산을 위한 장비, 설비 같은 것들, 혹은 무형자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인데, 자, 비유동자산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순매출은 5억 50억이다. 갖고 있는 유동자산은 계속 이제 어떤 자산의 형태로 있다가 현금이 됐다가 자산이었다가 현금이었다가 이렇게 계속 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비유동자산은 현금이 어떤 비유동자산의 형태로 모습을 바꿔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죠. 뭔가 사업에서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중요한 자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걸 가지고 매출을 많이 일으킬수록 좋은 거죠. 높을수록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순매출이 비유동자산의 몇 배냐 이거고, 재고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자, 평균 재고자산. 왜냐하면 매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에 대한 개념인데,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그때 자, 뭐 유량, 저량, 얘는 유량이고 얘는 저량이죠. 이거는 이제 어떤 그때 자, 오늘의 재고자산 얼마, 뭐 12시 기준 재고자산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을 해야 되죠. 자, 어쨌든 갖고 있는 재고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매출 발생시키는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재고자산 많이 갖고 있으면은 보관 비용 같은 것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똑같은 재고자산 가지고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낸다. 혹은 똑같은 매출에 대해서 재고자산 보유가 적다. 이게 아무래도 갖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재고자산을 보관한다 그럴 때 서비스 기업은 재고자산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건데, 뭐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창고에다가 재고자산을 갖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팔고 이럴 건데, 창고가 빨리빨리 비워진다는 거죠. 갖고 있는 재고자산에 비해서 매출이 높다는 거는 창고가 빨리빨리 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팔리느냐를 순매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매출원가, 뭐 매출된 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매출원가가 평균 재고자산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얘가 됐든 어쨌든 팔리는 거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금액이 몇 배가 되는지, 이것도 높을수록 좋을 거고요. 매출채권 회전율, 이것도 자, 매출채권 팔았는데 못 받은 거죠. 외상값이죠. 외상값에 비해서, 외상값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는 거죠. 사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팔면서 바로 현금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일단 물건은 줬는데, 혹은 뭐 서비스는 제공을 했는데 돈이 늦게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는 거고, 사실은 어느 정도 판매자 측에서 리스크를 감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매출채권 매출채권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거죠. 매출채권은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을 안 넘는 게 좋죠. 그래서 자, 갖고 있는 매출채권에 비해서 실제 매출액이 크다. 이게 좋은 거죠. 자, 내 매출액은 뭐 10억인데 매출채권은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든가, 매출채권이 10억인데 매출이 10억인데 매출채권이 5억씩이나 된다. 이거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매출채권 회전율도 높은 게 좋은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활동성 지표인데, 평균 회수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 분모를 보세요. 분모. 이거 순매출액을 날짜로 나눈 거니까 하루 평균 매출액이 되는 거죠. 하루 평균 매출액에 비해서 얼마나 순매출채권이 있는지, 이거는 짧을수록 좋겠죠. 짧을수록 좋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액에 비해서 순매출채권이 작은 게 좋기 때문에 짧을수록 좋죠. 총자산 회전율, 갖고 있는 총자산, 투자된 돈, 자기 자본이든 타인 자본이든 투자된 돈에 비해서 얼마만큼 매출을 내느냐, 이것도 크면 클수록 좋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익지표, 아까 수익성 지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돈을 잘 버냐 이건데, 이익지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뭐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아까 수익성 지표는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 이걸 썼는데, 지금 이익지표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주 한 주당, 우선주 아니고요, 보통주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이 얼마냐, 그거를 그냥 이익의 크기만 나타내 주는 거죠. 투자된 돈 대비 얼마만큼 돈 버냐, 이거는 수익성이고요. 단순히 이거는 이익의 크기를 그냥 보통주 한 주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자, 주당이 엄청나게 자주 쓰이죠. EPS라고 하는 겁니다. Earnings per share가 되는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earnings per share니까 주당 earning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근데 이거는 보통주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순이익에서 우선주한테 주는 배당금은 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어떤 보통 주주 몫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거를 전체 발행 보통주 총수, 전체 발행된 보통주의 전체 숫자로 나눠주게 되면 한 주당 주당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죠. 자, 요거 우선주 주주는 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완전 희석 주당 이익. 요거는 이 공식을 아주 이게 중요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외우셔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이거는 희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전환우선주라고 하는 게 있고 전환사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환사채는 회사채인데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거죠.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 이거 보통주로 바꿔줘야 되죠. 전환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나 이거 보통주로 바꿔줘 하면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주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똑같이 피자 한 판인데 먹어야 될 사람이 많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즉 지분의 희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일루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당이익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 같은 경우는 완전 희석이 일어났을 때, 즉 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됐을 때 주당이익이 얼마가 될 건지도 알려줘야 됩니다. 재무제표에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앞에 하고 똑같고,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가 다 보통주로 바뀐다 그러면 걔들한테 전환우선주에 줘야 됐었던 배당금, 전환사채한테 줘야 됐었던 이자, 이게 없어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요거는 이제 완전 희석이 된다 그러면은 요 돈은 이제 안 나가는 돈이 될 거니까 다시 플러스를 해주고, 그리고 전부 다 전환된다고 했을 때 발행 보통주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 숫자로 나눠주게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요거는 그냥 좀 참고로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EPS, ROA, ROE 요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3장에서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된 것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레버리지 분석 살펴보겠습니다.